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호 운용역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메인 게임 스타트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또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실제로 이제 메인 게임 자체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게임이란 부분이 이제 솔직히 간단하게 본 게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동안 국내 증시가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실적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약간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시키고 이제 갈 길을 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바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사실 이런 부분이었죠. 높아진 수출 그리고 이익의 체력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수급의 개선이 되는 과정인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했을 때 외국인들은 밸류라든지 이런 걸 따지게 되고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이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으로 간다. 즉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인 것은 과하게 고평가된 성장주는 차익 실현, 하락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반대로 실적이 좋은 가치주라든지 업황이 개선된 쪽이라든지 이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것들이 반영하지 못했던 쪽은 오히려 강세를 띠는 국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국민들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많이 빠지죠. 그 상태에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하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증권사들이 그렇게 목표 주가 높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믿고 갔는데, 이제는 주가가 빠지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뒤통수 맞는다는 느낌도 드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만큼 약간 시장 자체가 밸류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과하게 됐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국면인데, 이 정상화된 국면이 사실 좀 아픕니다. 그와 반대로 시장에서 싸고 그동안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았던 쪽은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간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보죠. 제가 지난주 얘기를 할 때 국내 기업들은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 워낙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 국내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를 한다. 이런 논리였었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옛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될 때마다 고가 대비해서 2배라는 수치가 지수상으로는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수출이라는 부분이 증가를 할 때마다 사실 실적이 되는 기업들이 수출에 따른 효과를 보게 되는 거고,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증시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작년에 고가를 넘어가서 신고가를 나타내긴 했지만 3천이라는 절대를 찍었지만, 문제는 실적이 좋은 쪽은 주가의 상승 연결되지 못하고 반대되는 쪽에서가 오히려 주가의 상승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었는데, 왜 작년 하반기 연말에 시장에서 성장주 쪽으로 더 많은 매기가 쏠렸었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증시가 3,300포인트대에서 계속 작년 이제 7, 8월 때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은 실적이 받쳐주거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실적 전망 자체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과정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우상향되던 부분이 꺾인다가 돼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실적이 안 되니까 2022년 시장은 실적의 증가란 부분이 기대보다 더 떨어지는 시장이니까 실적이 안 되니 성장주를 더 찾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왜 실적 전망이 떨어뜨렸었느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작년이죠. 2021년도 영업이익은 한 231조 정도로 이제 발표될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치는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달, 8월달 초까지는 255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다가, 이거를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추가적인 이 전망을 하향했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다시 올려놨죠.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도 되지 않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올렸었냐라고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란 부분이 이 전망 자체가 상향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반기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이라든지 업황이 좋아진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필요한데 우선은 앞전에 안 좋게 봤던 부분은 회복시켰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된 부분 역시도 이제는 완화시켰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익에 대한 전망 자체가 올라왔으니 그동안 피컷에 대한 논란이 컸던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익 자체가 다시금 정상화됐으니 시장에서는 성장보다는 실적을 보는 과정이 맞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도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꿔버리고 이게 반복되는 건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워낙에 뭐 많은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 부분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적이 안 되니 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많이 갔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전망이 다시금 255조 수준까지도 올라왔으면 이때 지수가 3,300이었죠. 그럼 올해 최소 나중에 실적이란 부분이 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국내 증시가 어디까지 작년에 고가를 만들었던 3,300선까지는 기본으로 열려 있다.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어제 뭐 미국에서의 CPI 지수가 6% 정도 올라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앞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물가 지수는 중국에서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꺾이면 그 외적인 쪽도 서서히 다 내려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됩니다. 물론 미국은 약간 특수한 과정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가 사실 넘쳐나는 상황인데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많이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플레이션이 안 좋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쁜 게 아닌데 인플레이션이 과하게 올라가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왜 과하게 올라갔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발생된 거죠. 수요는 점점 급하게 커졌는데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병목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병목 현상이 발생된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급증을 했다. 이 부분도 있었고요. 공급이 원활치 못했다는 부분도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 그만큼 많은 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과하게 올라갈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게 정점을 찍었다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수요가 여전히 받쳐주는 시장인 만큼 제품 가격으로 전이를 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의 증가와 그리고 이 영업 이익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익금은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물가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떨어지면은 이제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가 물가지수가 서서히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저께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물가지수가. 그래서 중국의 물가지수는 역시 2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줬고 확연하게 최고치였던 전년 대비 13.5%라는 증가보다는 확 떨어진 10.3%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점이 지났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년에 증권사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바로 뭐냐? 이 당시에 10월과 11월 달 이때 2022년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해버렸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들을 보고 시장을 전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 자체도 과소 개상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파르게 먼저 한 개 증권사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제 서서히 다 비싸게 나온다가 될 것이고 1분기 실적이 지나가면서 이제 완화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히려 저는 올해 시장에서의 실적 전망이 상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어서 차이를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섹터, 어느 포지션에 무게를 뒀느냐 결국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2022년 이제 어저께까지인데 이제 오늘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소폭의 약세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국내 증시는 이제 앞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활동했었던 작년과 재작년의 시장에선 벗어나야 됩니다. 왜? 수급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전엔 수급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개인들 중심의 시장이었고, 기관에서도 굵직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빠져있던 시장이었고, 지금은 연기금은 여전히 들어오지도 않고 매도도 제한인 상태에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재편되고 위로 크게 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앞전과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간 바꾸셔야 됩니다. 기존의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온 시장은 사실 또 방향을 이제 외국인이 잡아준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향을 잡아줄 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방향 잡고 바로 가파르게 쭉쭉쭉 막 올라가질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성향 자체는 최대한 물량 잡고 상승 조정 차근차근 가는 과정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같이 우리가 급하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 되는데 그만큼 큰 그림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면은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서 가장 강세를 띈 쪽이 뭐냐라고 보니까 은행과 보험입니다. 금리 인상과 유동성 해소가 가파라진다 이 부분이 은행과 보험의 강세로 연결됐는데 단순히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은 작년도 실적 엄청 잘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에 은행과 보험의 상승률은 굉장히 작았죠. 거의 상승을 못했다 정도 수준으로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왜? 시장에서 성장성이 없다는 논리로 이슈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승이 못 나오다가 이제 실적이란 걸 따지게 되고 가치주를 따지게 되고 금리 인상 수혜주를 따진다가 되니까 은행 보험이 올해 들어서 우선은 8거래이긴 하지만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화학 철강, 물론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이쪽도 나타나게 됐지만 화학 철강이 또 강세죠. 우리가 화학 철강 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제로 작년 이제 한 5월, 6월 이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 실적은 좋은데 피크아웃이야. 계속 이 논리였죠. 오히려 지금 반대가 된 케이스죠. 실적은 좋은데 피크아웃이야 했던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니까 오히려 강세 뛴다 된 거죠. 그럼 강세 뛰는 배경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에서 조선이 강세 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 기계 다 산업재죠. 이런 쪽이 강세 뛰는 거죠. 왜 강세 뜁니까? 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가격 전이 가장 수월한 업종이 산업재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대부분이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와 이제 연결되는 건데 여기서 각국의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투자는 결국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들고 생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산업재에 따른 모멘텀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을 가장 크게 했다 어디입니까? 서비스 업종이죠. 서비스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플랫폼과 게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연말까지 게임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돈 버는 게임. 이제 돈을 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과하게 갔던 거죠. 성장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했던 거죠. 밸류에이션 정상화라는 부분은 성장주가 무조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과하게 올라간 부분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특히 카카오 그룹이 제일 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수급이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를 했죠.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기관은 어저께 들어왔던 물량의 일부를 던졌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딱 올해 들어와서 8거래, 오늘까지 9거래인데 9거래 동안에 약 2조 5천억이라는 거래소 매수가 들어오죠. 반대로 코스닥은 여전히 1조 이상의 매도를 한다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밸류 자체가 퍼로 따질 때 약 35% 정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주 타이틀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션 자체가 재평가,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그 과정을 만들어 간다가 되는 겁니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에 좋으니까 이들이 이제 얼마큼 끌고 가느냐 이 부분도 동일하다 되겠죠. 자, 밸류에이션 정상화 이걸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어저께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화면이 좀 작아서 뭐 워낙에 빽빽하게 들어있으니까 잘 안 보일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총 1위는 삼성전자 똑같죠. 삼성전자가
당연히 1위고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시초.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가 네이버, 8위가 카카오, 10위가 센트리온, 15위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19위, 21위가 크래프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이런 쪽으로가 파란색으로 시총 상위에다가 표시해 놓은 쪽이 우리가 성장주라고 주로 얘기한 쪽입니다. 그러면 밸류가 우리가 간단하게 뭐 어퍼가 얼마다, PBR이 얼마다 이거 떠나서 시장에서 우리가 성장주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되면 매출의 증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왜 매출의 증가가 나와야 되냐면 성장이란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매출이 증가를 해. 그러니까 나중에 현재를 적자이다 하더라도 매출이 크게 증가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뭐 마켓시어라든지 이런 딱 그 시장의 전체적인 우선 포지션을 딱 깔아놓고 카톡처럼 그래놓고 나중에 이익을 해소하기 시작한다면 매출이 많으니까 이익도 크게 증가를 할 거야. 이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매출이 증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 기준으로 해서 딱 보게 되면은 매출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매출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277조 정도의 매출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이 뭐냐? 현대차입니다. 117조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SK가 95조, 포스코가 75조, LG전자가 74조, 기아가 71조, 한국전력이 60조. 자, 매출 순으로 하게 되니까 아까 우리가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많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나마 매출 순위로 보게 되면은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크래프톤 이런 쪽이 이런 순으로 나타난다는데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출 기준으로 하게 되면 6조 7천억입니다. 2021년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매출이 6조 7천억이면 영업이익률이 100%가 나온다고 가정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00%가 가정했을 때가 순이익이 얼마? 영업이익이 6조 7천억입니다. 즉 매출이 커야지 시장에서 성장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나중에 이익도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연결된 건데 매출이 아직까지 너무 작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시장에서는 따지고 드냐면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외적인 성장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높게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인데 이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원체 높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분을 볼 때는 그게 비싸지 않아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높으니까. 단순히 제조업 같은 경우가 10에서 20% 정도만 나와도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보통 한 자릿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 30%, 5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는 시총이 높다도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의 증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매출의 증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되면은 결국 아무리 영업이익이 높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은 한계치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영업이익 기준인데 자 보게 되면 1위는 여전히 삼성전자죠. 영업이익이 52조 정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이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가 시총 2위인데 하이닉스는 작년 매출이 약 43조 됩니다. 43조인 상태에서 영업이익은 12조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다.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쪽 이쪽은 당연히 차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매출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뭐 5에서 뭐 기아는 잘 나와서 7%대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더 높아지면 당연히 영업이익 역시도 크게 증가하는 업종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이 매출이 잘 나온 기업 같은 경우 매출이 이제 증가세가 나온 기업은 영업이익률 개선폭이 얼마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실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가전제품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매출을 보게 되면 LG전자 매출이 작년 2021년도에 74조인데 영업이익으로 보게 될 경우는 약 4조가 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왜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업이익이 높게 파는데 왜 영업이익이 작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스마트폰 사업부가 적자를 봤었고 지금 현재는 자동차 전장 사업이 진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큰 영업이익이 나오지 못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건데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는 넘겼고요. 없어졌고요. 거의 없어졌죠. 그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이 잘 된다면 매출의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이 나온다면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개선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확 영업이익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잘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단순히 이슈가 나왔으니까 올라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매출이 높은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 했을 때 당연히 실적이 앞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밸류를 볼 때 시장에서 현재 순이익이 얼마고 퍼가 얼마고 PBR이 얼마고 이게 아니라 매출의 증가를 보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된지를 보고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부분 한번 보죠. 2010년도 이후로 국내 시총 순위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부동의 1위입니다. 바뀔 수가 없죠. 왜?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으니까 부동의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게 되면 현대차가 2위였었죠. 왜? 아까도 봤듯이 매출 규모로 따진다면 삼성전자 다음이 현대차, 그 다음이 거의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기아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동차가 국내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수출에서 판매 매출 자체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예전에 2011년도, 12년도 이럴 때는 신흥국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워낙에 잘 팔리면서 영업이익률이 9%, 10%까지 갔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판매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높게 나오니까 2위라는 위치를 지켜냈던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현대차는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이제 2%대까지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디램이 뭐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비메모리라든지 뭐 반도체도 서버용, 스마트폰용, PC용 점점 더 광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메모리 업체, 비메모리 업체 구분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도 거의 수지가 1위, 2위, 3위 딱 정해져 버린 거죠. 거의 독과점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냐? 못합니다. 중국이 그렇게 반도체 키운다고 해봤자 겨우 실패를 했죠.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웬만한 경쟁자들 다 쳐냈으니까 이제 수요도 많고 생산도 캐파도 늘리고 우리 제값 받으려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겁니다. 최소 영업이익률이 10%대, 잘 나올 때는 30%가 넘어가고 그렇다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높은 부분이 시총 2위라는 위치를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시총 2위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는 게 사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딱 결론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1위, 2위 이 자리대를 굳건히 지키려면 단순히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높은 매출액과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3위부터 지금 8위, 10위까지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시총 상위에 있었던 것이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왔다 갔다들 했었고 2차 전지도 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들이 현재 왔다 갔다 어마어마하죠. 세트로는 어느새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도 3위까지 갔던 게 8위, 9위까지 떨어지고 크래프토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예 10위 안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20위 밖으로 훅 떨어져 버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실적이 규모가 안 되는 거죠. 매출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너무나 후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 앞으로의 성장 동력.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외국인이 다시금 들어온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 거냐? 인정 안 해준다 이겁니다. 인정 안 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싼 거를 모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비싼 걸 팔아버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증권사는 뒤늦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 20만 원 목표 주가였던 카카오가 갑자기 11만 원 목표 주가로 하향시켜버립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비싸게 사가지고 기다리면 될 거야. 목표 주가 20만 원짜리인데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주가가 몰아나서 11만 원이 목표 주가를 확 바꿔버리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오늘 크래프톤도 사실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증권사 리포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거 반은 거의 쓰레기라고 봅니다. 쓸데없는 내용, 별로 볼 의미가 없는 내용, 반 정도는 굉장히 귀중한 내용이고 이거 옥석 가리기도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도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 자,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합니다. 어저께 기관에서 수요 예측이 마무리되었는데 기관에서 1경이라는 돈이 몰렸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나오는데 1경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고 그 외적의 MF 자금 이거 뭐 다 합쳐도 그 돈 안 나옵니다. 그 실제로 기관에서 그 돈이 있어가지고 1경을 해놨냐? 아니죠. 기관은 증거금 납입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달라고 높게 부른 게 합쳐지다 보니까 1경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사실 작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모 시장이 너무나 과열됐고 너무나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공모 규모는 30만 원 거의 확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12조 7,500억이라는 돈을 이제 공모를 하게 되고 실제로 상장해서 유통 가능 물량이 14.5%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을 또 걸 겁니다. 기간마다. 그러면 실제 물량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10%도 안 되는 물량이니까 역시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만큼 유통 물량이 없었을 때 주가가 급등했다지 또 그 상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급 자체가 이렇게 쏠린다가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상 시총이 30만 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가총액이 현재 70조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70조가 되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가 43만 원 정도다. 그 외적인 증권사는 전부 다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할 수가 없다. 그럼 43만 원이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았냐? 중국의 CATL이 시가총액이 현재 245조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LNF와 SKI 테크놀로지가 현재 이 정도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정도 밸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근데 앞전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우리도 이만큼 받을 수 있어 이 논리로 계속 팠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밸류 차이가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밸류가 뭐 코스피 기준할 때 한 10.8배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현재 한 16%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원래 가격이 좀 더 비싸요.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냐? 중국에서 CATL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뭐 화웨이라든지 몇몇 개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과 교류를 하고 상품 판매를 하고 이런 회사가 대표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CATL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중국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듯이 오히려 2차 전지 산업은 바로 처음부터 같이 육성을 했으니까 초기 우리나라 따라잡으려고 우리나라는 보조금 안 주고 중국 자회사들은 열심히 보조금을 주면서 키웠던 회사니까. 그래서 CATL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ATL하고 비교를 하는 게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과 비교한다라는 부분에서도 약간 안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비교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러면 LG 솔루션이 30만원 공모가에서 나중에 상장을 27일에 하게 되는데 27일날 상장할 때 바로 더블이 된다. 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열심히 달려들 거니까. 더블이 된다 치면은 얼마 되겠죠? 140조가 되겠죠. 자, 140조 되면은 하이닉스가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냐? 95조 정도 됩니다. 93조. 하이닉스보다 50% 이상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은 성장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잡는 게 뭐냐? 2024년과 2025년도에는 공장들이 여기저기 증설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전 세계 공장 만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나올 테니까 성장성이 그때부터 본격화가 될 거니까
이런 논리니까 알겠습니다. 그 2024년, 25년에 우리가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전기차 시장 매년 25%씩 성장할 거다라고 논리를 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2024년, 2025년 되면은 매출이 얼마 나올 수 있냐? 33조, 41조. 그 2025년에 41조라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인정할 수 있죠. 이런 부분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공장, 캐파 증설 계획에 다 잡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이 41조라는 매출 나타낸댔을 때 LG 에너지솔루션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영업이익률 목표가 두 자릿수까지 최대한 비용 절감이라든 여러 가지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두 자릿수 영업이익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지금이야 캐파를 증설한 시기이기 때문에 경쟁사들과의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도 단 한 개 회사하고만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복수의 여러 회사와 같이 맺는 과정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캐파가 증설이 끝나게 되고 어느 정도 물량 공급이라는 것들이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가격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되는데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를 딱 보게 되면 이쪽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현재 올해 기준할 때는 약 14.4% 정도의 영업이익률 가지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 현재 4.7% 정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CATL 같은 경우는 11%까지 떨어질 것이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9% 정도의 영업이익률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장밋빛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될 경우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냐? 3조 8천억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다시 하이니스 한번 얘기해보죠. 하이니스가 올해 작년입니다.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43조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되면서 실제로 하이니스의 영업이익은 12조. 성장 동력이 없냐?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앞으로 성장 동력이고 인텔로부터 비메모리 시장을 이제 업체 자체를 인수를 했고 중국에서 허가 받았죠. 그 기존의 메모리에다가 비메모리라는 이 확장성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메모리 시장에서 2위, 3위 업체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하이니스보다 훨 낫다는 얘기인가요? 2024년, 2025년이 가면은 하이니스의 지금 정도의 매출을 따라갈 수 있고 영업이익률은 하이니스의 절반 정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선 딱 두 가지 나와야 되겠죠. 바로 상한가 가서 바로 두 배가 나와서 시가총액 140조가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비싸냐 아니냐 이거 떠나서 그럼 뭐 해야 된다? 하이니스가 최소 그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고평가다는 논리가 되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이닉스라든지 그 외적인 기업들이 다 올라가거나 후자가 좋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 공모주 시장이 문제가 된 게 뭐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일 비싼 종목들을 가지고 이게 대표주다라고 하면서 공모가를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상장에서 처음에 기계적으로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MSCI에 편입되고 FTSE에 편입되고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주가는 지금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높게 유지가 되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버텼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6개월 뒤에 LG화학에서 대규모의 지분을 보유횟수가 풀리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거며 그러니까 단기적인 승부를 보시는 쪽으로 저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금 시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매출이 확실히 좋고 올해 실적이 확실한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무슨 업종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자동차 보셔야 됩니다. 왜 자동차를 봐야 되냐?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실적이 되니까. 앞전에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근처까지 나왔던 현대차 그룹은 중국에서의 신흥구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으니까 좋았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당시 문제는 뭐냐? 그 외적인 성장 동력 없었습니다. 캐파 자체도 이미 자동차를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가지고 그 캐파 한정이 딱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는데 증권사 목표가 계속 상향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자동차는 실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이랑 그 시장에서 자꾸 점유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 자동차 업종 자체가 예전에 2012년도, 11년도에 정말 이익이 잘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이 19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쭉 떨어지다가 8조대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자동차 쪽에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동안 열심히 고생을 합니다.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고객들의 취향 자체가 단순히 세단에서 이제 SUV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고급차도 따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전기차라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수소차라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생기게 되고, 이거 갖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앞으로 시장,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새로운 사업, 도심 항공 서비스라든지 수소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사업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율주행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이쪽에서도 우리가 매출의 증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동안 바뀌고 있는데 시장이 인정해 주냐?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인정해 주냐? 인정 안 해줍니다. 왜?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계속해서 성장주들은 매출만 하면 되고 성장주니까 주가는 이 정도 올라와도 괜찮아. 이 논리를 폈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기관들이 실적 전망했던 것이 급바뀌듯이 누가 바꿔줄 것 같습니까? 외국인들이 바꿔줄 겁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주가 상승률이 테슬라보다 더 높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드는 전기 트럭에 대해서 엄청난 예약 대기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나 전 세계 대부분의 메이저 차들은 다들 주문이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밀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만 하면은 풀립니다. 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낮은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냐? 실적이란 부분이 명확하게 2021년보다 증가를 한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죠. 확실한 데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적을 보는 시장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영업이익 전망 자체가 어떻게 되냐?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2020년도에 예전 수치를 훌쩍 넘어갔고 현대차 같은 경우 예전 수준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자동차 업종 전체로 볼 때는 19조 9천억 정도 되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죠. 실적이 받쳐주는데. 그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가지고 생산에 차질이 빚었었고, 근데 이 생산 차질은 현대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자동차 회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이 작년 판매보다 얼마 증가? 12% 정도의 판매를 증가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던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시대,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그럼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킬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차를 사고 싶어도 차를 주문해도 6개월, 1년 뒤에 받는 상황이 들어와 버렸으니 일부 차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이 너무나 높아지면 신차 가격 올리기가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그대로 고객들한테 떠넘겨도 다 산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작년보다 약 12% 정도의 판매 증가가 전망이다. 이미 주문받은 것만 열심히 생산하면 돼요.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 차량 판매 제대로 못했죠. 차량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도 줄어들었겠다. 이게 예전 생각인 거고 실제로 어떻게 되냐. 현대차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매출 자체가 104조 정도 됩니다. 작년에 116조고요. 올해는 131조 정도의 매출 증가 이렇게 나온 거죠. 분명히 작년에 차량 판매가 줄었고 확연하게 못 팔았습니다. 근데 왜 매출 증가하느냐? 우리가 어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상품이든 간에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하다못해 라면값이 올라가듯이 자동차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단순히 세단 중심, 중소형 차량을 중심 팔던 게 고급 차량을 팔기 시작하고 대형 SUV를 팔기 시작하고 전기차랑 여러 가지 비싼 것들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파는 대수는 줄었는데 매출 자체는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아직까지 낮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좋아지겠죠. 왜? 인센티브도 현재 줄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높은 이제 판매 실적을 높일 수밖에 없게끔
영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주문이 되어 있으니까 제 값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0년 같은 경우가 2조 4천억이었던 게 작년에 6조 8천억, 올해는 8조 5천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밸류적인 부분은 뭐 당연하겠죠. 7%, 6% 이게 되는 거고, 기아가 현대차 이 둘을 놓고 얘기한다 했으면 저는 기아보다 현대차에 무게를 줍니다. 왜? 기아가 압도적으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주가라든지 훨씬 더 좋았죠. 왜? 예전에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다만 문제는 뭐냐? 기아 같은 경우 올해 매출액 자체가 증가를 하긴 하는데 현대차의 증가보다 좀 작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5조 2천억 정도를 작년에 냈는데 올해는 5조 9천억 정도 내고 좀 작습니다. 왜? 이미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낮은 영업이익률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현대차가 밸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도 좋게 봅니다. 현대모비스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죠. 왜 안 좋았습니까? 병목 현상. 물동량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항공으로 부품을 날르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생산 자체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판매 차질도 빚었다가 됩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작년에 차량 판매 자체가 작았었는데 매출을 보니까 36조였던 게 40조. 올해는 44조 최소. 증가를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존의 내연차에 비해서 부품이 한 30% 이상 줄어든다고 하죠. 대신에 새롭게 이 전장 쪽에서 부품 가격이 높아진 것도 있고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비중을 늘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목 현상은 서서히 완화될 것이고 비싸게 들어가던 운송비 자체가 축소가 되는 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증가폭은 현대모비스가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 외적으로도 현대유와 만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에서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 물적 분할에 대한 염려를 좀 가지게 되고 현대유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사업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서서히 비중을 축소하고 연구 자체를 안 한다 쪽이 되니까 열병합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현재 로봇이라든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로에 딱 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앞으로 엄청나게 좋고 밸류 자체도 굉장히 싸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자동차 업종 지수, 업종 이익을 봤을 때 이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좋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당시죠. 가장 이익이 높았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자리대입니다. 2011년도, 12년도 이때 자리인 거죠. 작년에 이 라인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쪽 다 팔았다고 얘기를 했던 게 이 시기였던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우선은.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려면은 여기서부터 멀티플이 들어와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성장성이 부각이 돼줘야지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 아직 여기까지는 시장에서 그걸 보여줄 수가 없었던 구간인 거죠. 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최소 저평가를 먼저 해소하는 과정을 만들고 저평가를 해소하고 나면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멀티플 성장성이 있느냐 앞으로 더 증가를 할 거냐 이걸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라인대가 저항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결국은 박스권의 이 하단자리에서 지지를 밟고 지금 반등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전망은 당연히 좋고 예전 2011년도, 12년도보다 당연히 실적도 좋으니 주가는 여기가 기본폭이 되어 있죠. 약 25% 정도가 기본폭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멀티플로 작용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란 쪽을 잘 보신 쪽으로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외국인들의 시장이다. 외국인 시장의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방향을 잡으면은 꾸준히 간다 합니다. 우리 앞철에 작년, 재작년처럼 급등하고 이런 시장 아니면 인내 가지셔야 되고요. 믿음 가지셔야 되고요. 시장의 큰 그림 같이 그려서 가셔야 됩니다. 성향 잘 파악하시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기아에서는 현대차를 더 좋게 보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를 좋게 봅니다. 왜 현대모비스냐? 기아의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리고 현대의 기아차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 외적의 핵심 부품들은
다 모비스가 주로 납품을 한다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능력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가 왜 시장에서 박하의 평가를 받느냐 이런 거죠. 지금 차 주문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차 주문이 생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핵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한 현대 모비스가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자동차가 제값 받으니까 모비스 같은 부품보다는 자동차가 더 좋아. 이게 작년에 놀린 겁니다. 그 올해는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올해는 운송 비용이 축소가 될 것이고 정상화되게 되면 부품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지금 현재 자동차 완성차가 생산 차질이 빚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질이 빚었으니까 올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려면 많은 핵심 부품을 수급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봤던 부분이 뭐냐? 자동차의 판매 대수 증가가 약 12% 정도 증가를 하는데 현대 모비스의 영업이익 증가는 어떻게 나오냐? 약 36% 증가가 나옵니다. 왜? 작년에 시장에서 비용 증가, 물류 비용이나 이런 것들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완성차보다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반대로 정사된다는 부분이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크게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매출의 증가는 꾸준히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정상화된다 하면은 예전의 수준 때는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트적인 부분에서 돌파 지지 잘 받고 이제 1월달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현재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이 1차를 32만 원 직전에 고가랑 있다 한번 보고 이걸 넘어가면은 이제 예전에 고가였던 40만 원 한번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작년 1월달 같은 경우 너무 빨리 나오니까 한번 팔아줬어야죠. 그게 당연한 흐름이었던 거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시점만 갖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기간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 밑에 이 자막으로 현대모비스 매수가가 다 나가니까 참조하시고 아까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크게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에 대해서 하향했던 게 해보시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피크와 논란이 컸었던 쪽도 어느 정도 정사시키고 또 하나는 산업재가 실적의 상향이 나타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재가 대표적인 게 뭐냐? 건설, 조선, 기계, 항공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산업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조선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수주를 받아놨으니까 2024년, 2025년 되면은 공장 정상화되고 대규모의 이제 매출이 나오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점점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런 논리인 거죠. 사실 그 논리는 조선이 가장 먼저 박아야 되고 조선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술력도 탁월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경쟁자들이 다 쇠퇴하거나 포기를 하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사업이 호황이 들어온다 했을 때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조선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를 잘 안 해줘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동안 지난 10년,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생을 시켰던 대표적인 업종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전에 갖고 있었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시장이 나중에 5천이라는 시장을 가려면 지금의 가진 생각 싹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지금의 가진 생각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중심 자체가 달라지고 수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주 목표가 어마어마하게 수주 목표보다 어마어마한 수주를 실제 받았죠. 그리고 연초 되자마자 바로 또 수주가 쏟아집니다. 근데 지금 수주 받는 것들은 언제 인도를 하냐? 2025년도 인도합니다. 환경 규제가 탄소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작용을 하는데 즉 자동차 같은 경우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가 2025년 이때부터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 하면서 작년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바꿨는데 해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쪽도. 앞으로 해운이 막 움직이고 하는데 환경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데 그게 202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 되면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맡기는 선박들이 대부분이 2025년도에 인도되는 선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더 비싼 가격 내놔라. 이런 식으로 조선사들은 본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작년에 수주를 이미 받아서 도크는 이미 채울 만큼 다 채웠고 그것도 높은 가격에 받고 있었는데
올해는 더 비싼 가격 받는다 얘기죠. 급한 건 이제 조선사가 아닙니다. 맡기려고 하는 선사들이지. 그러니까 올해 수주 목표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수주를 했는데도 작년 수주 목표보다는 약 16%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신조선가 역시도 어떻게 되냐? 올해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철강 가격 크게 올라갔으니까 그거를 비용 정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뭘 하냐? 가격 인상으로 넘어갔죠. 후평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성과 이렇게 받아야지 정상입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다 이제 도크가 다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더 선별적으로. 시간은 조선사의 몫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조선사 같은 경우가 업황 자체가 올해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할 때 최근 들어서 통상임금 이 판결에 나오면서 대부분의 조선사들은 4분기 실적으로 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좋았던 거 다 반영되고 이제는 뭐야? 좋은 것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사 같은 경우는 올해가 무슨 해냐? 흑자의 원년이 되는 겁니다. 그 흑자의 원년인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적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 같은 경우 올해 흑자가 됩니다. 그건 내년, 내후년, 특히 2024년, 2025년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엄청난 매출의 증가와 영업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나온 게 2024년, 2025년이 됩니다. 왜? 작년에 높았던 성과를 기준으로 받았던 것과 올해 비싼 가격에 받고 있는 성과 선박대 다 2025년도에 인도가 되니까. 그건 이쪽으로 확실하게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보장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근데 평가가 다르냐? 시장에서 항상 이중 잣대를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복수 상장하더라도 성장주니까 상관없다는 쪽으로 올렸었고 한쪽은 복수 상장했으니까 너무나 안 좋다라고 목표주가 낮췄고 이게 여태까지 국내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뀌어야죠. 그래서 조선 쪽도 관심이 가신데 조선에서는 누가 뭐래도 현대중공업이 대장입니다. 다만 보호예수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중간중간 한 번씩 팔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올해 보호예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자면 매수를 10만 3천원에서 10만 6천원 1차를 12만원 정도에서 줄이고 나중에 또 떨어져 또 산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요. 2차를 14만원 그리고 길게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겁니다. 한국조선해양 시장에서 평가 안 좋게 하죠.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의 합병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앞전에 현대중공업을 상장시키면서 받았던 돈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뭐하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암모니아 선박이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무중공업 상장하지 못할 겁니다. 이 부분 제가 내일이나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외국인도 엄청나게 잘 모아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9만 8천에서 10만 1천원 여섯에서 1차 12만원, 2차 15만원 이렇게 잡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강째 마무리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대선 공약들 한번 얘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실제로 어느 쪽이 실제적인 대선 수혜주가 될지 그리고 지수 5천이라는 가격대를 갈 수 있는 근거들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